자, 우리 오수업에는 이제 현대 문법에 대한 기초는 다 입문했습니다. 이제 어때? 근데 입문이 더 어렵죠? 입문을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고전법입니다. 고전법은 깊이 들어가려고 마세요. 근데 고전법에서 꼭 시험 문제도 하나씩 나와. 그래서 기본만 좀 해줄 테니까. 자, 우리 교재는 53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법도 그냥 뭐 대충 훈민정음 28자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번 해볼게요. 훈민정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하나밖에 안 드나. 뭐 나란 말씀이. 나란 말씀이 훈민정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이 말을 썼을 때, 자, 제가 교재에다가 두 가지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문자 체계 명칭이다. 세종께서 우리 글자 만드시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해가지고, 그렇죠? 네, 훈민정음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글자의 명칭이 아니에요. 뭘 보자 하는 거다? 책의 이름을 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 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고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반포가 무슨 뜻일까? 자,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습니까? 예, 자, 밑줄. 자, 그래서 창제하고 다시 한번 반포를 봐봐요. 자, 먼저 이 훈민정음에 창제다 또는 훈민정음의 완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자, 이 창제 완성했을 때 자, 시기 보세요. 네, 세종 25년이죠. 네, 1443년입니다. 그래서 세종 25년인 1443년 우리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했습니다. 근데 뭘 창제했다는 걸까요? 창제가 무슨 뜻이고 반포가 무슨 뜻일까요? 자, 바로 그게 밑줄 하세요. 세종 25년인 1443년 음력 12월에 세종께서 어느 규정을요? 네, 바로 예의라는 이 규정을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다 그러는 거예요. 예의라는 규정을. 자, 그 다음에 처음 창제를 해가지고 바로 실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맞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훈민정음의 반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후입니다. 3년 이후. 자, 세종 28년이죠. 네. 서기로서는요.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반포의 뜻이 뭐라고요? 책을 간행했다 뜻이에요. 책을 간행했다. 그래서 세종 28년 음력 12월 상한에 자, 책 불러보세요. 뭐예요? 자, 거기에 자, 해례본 훈민정음이라는 해례본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간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훈민정음 반포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그 훈민정음 이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의 편지 한번 봐보실래요, 밑에? 그래서 해례본, 실록본, 언해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반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아마 일발 많이 들어봤을 거야. 훈민정음을 43년에 창제를 하고 바로 실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바로 이 예의라는 규정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백성들에게 실용할 때 이것이 불편함이 없는지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하라 하고 세종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헌 둘은 뭐냐? 근데 실험의 주체가요, 처음에는 세종께서 직접 실험 안 하셨어요. 집현전 학자를 시켜서. 그래서 이 실험할 때 처음엔 누구 했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에게 실험을 하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 학자들이 만들었던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문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실용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드는 최초의 문헌. 당연히 용비 5천가지요. 근데 이 용비어천가가 45년에 이 용비어천가의 국문 본가가 1445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46년에 훈민정음 반포했잖아요. 근데 이듬해 47년에는 세종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규정을 만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실험을 해봐라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세종께서 직접 당신 실험을 하셨어. 그 문헌이 월인천강지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헌 둘 했을 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하잖아요. 근데 월인천강지곡은 우리 소방지게 지문 안 나와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실험을 하고 보니까 무엇을 용비어천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의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걸 실험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도 있을 것이고 보충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 해설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례라는 규정입니다. 해례. 그래서 이 해례는 해례 부분은 바로 이 예의 규정을 실험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 부분이야. 그래서 이 해례 규정은 5가지 해와 1가지의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 이제는 창제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반포는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종께서 만드신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바로 예의 규정. 자, 이 예의 규정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실험 이후에 자, 역시 해례라는 규정을 만든 것도 집현전 학자들이 했어요. 학자들. 이 해례 규정을 모아 이걸 합본을 해가지고 책으로 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합본에서 책으로 간행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을 간행했다는 말을. 그리고 자, 이게 1446년이지요. 그리고 이 간행이 된 이 책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 책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훈민정음의 창제는 43년 세종께서 예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창제, 완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반포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예의 규정에다가 무얼요? 용비어천가 실험 이후의 해설 부분인 해례 규정을 합본해서 책을 합본해서 책으로 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반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책 이름이 뭐라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훈민정음은 문자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보자는 것은 책 이름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2가지 더. 자, 그 해례본 잠깐 봐요. 해례본. 그럼 이 해례본은 처음 간행됐을 때 국문본이었을까요? 한문본이었을까요? 자, 잘 읽어봐. 1940년 경북 안동에서 이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한문이고 모판본입니다. 그러니까 해례본은
무슨 본이라고요? 이게 한문본이었어요. 국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해례본 훈민정음의 체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맨 첫 부분이 어떤 규정 나왔어요? 예, 여기 있잖아. 세력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 내 규정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밌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문이라는 것은 책의 맨 첫머리 있어야 서문이잖아요. 오늘 윤동주 우리 시에서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윤동주의 서시 있죠, 서시. 왜 제목이 서시일까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이 1941년 10월 달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연희전문을 졸업을 하고 졸업 기념 시집을 하나 내려고 자필로 이제 썼어요, 이게. 근데 그걸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다 와서 이제 그걸 내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도 보면 선전할 때 가제가 있죠, 가제. 근데 가제가 결국 뭐가 되느냐? 나중에 보면은 영화 제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윤동 선생이 그 일본을 가기 전에 그 졸업 기념 시집으로 만들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가제를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가제가 결국은 유고 시집의 제목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아직 완성본이 아니니까, 그러면 작가가 글을 썼다면은 그래 맨 첫머리에다가 뭘 써야 돼요? 서문을 쓰잖아요. 근데 아직 서문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는 서문 자리에다가 뭘 써놨어요? 시를 썼겠죠. 서문 대신에 쓴 시다 해서 그게 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서시 나온 구절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목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것이 이제 48년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 되지만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은 해반 6개월이죠. 6개월 전인데, 그래서 독립운동 혐의로 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있다가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제 이감이 돼요, 일본으로. 그리고 45년 2월에 승부를 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마루타였습니다. 생체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것이겠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미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졸업 전문 졸업 기념 시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 죽고 나니까 유품 졸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1948년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서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의 맨 첫머리에 수록돼야 하는 거냐. 근데 서문은 맨 말에 있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제 참고죠, 알아라는 얘기야. 서문은 분명히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 책은 왜 서문이 맨 뒤에 나왔었을까? 잘 봐봐. 이 예의라는 규정을 만든 건 누구셨지? 세종대왕이잖아. 그런데 여기 해례 규정이나 서문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신하들이잖아요. 그럼 서문이 글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글 앞에 신하의 글이 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서문이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세종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뿐이었어요? 바로 예의라는 규정뿐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의라는 규정 속에는 무엇이 들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규정들이 바로 이 예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의 규정의 맨 첫머리에 수록된 글이 뭐야? 그것이 말하는 나란말씀이야. 그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세종의 어지라고 해요. 어지. 자, 어지 또 세종께서 이 어지를 통해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죠? 네. 바로 C28자에 음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자모를 운용하는 규정이죠. 자모의 운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의 운용 규정 중에 우리 소방에 나왔던 것이 뭐였어요? 비읍순경을 만들었던 연서법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모의 운용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자모의 이제 이 운용 규정에 보면은 여기에 종성법, 병서법, 연서법, 부서법, 성음법 이런 것들이 이 운용에 포함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흔들없습니다만은 음의 높낮이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사성점의 기록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운용 규정에서 뭘 보자고요? 네, 여기에 자, 종성법 또 자, 병서법 말장난이야. 네. 연서법 또 뭐 부서법 성음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때 문법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세종께서 28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있잖아. 28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28자에 대해 음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용 규정이 있는데 28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해설이 없었어요. 웃기죠? 28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 소리니 혀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이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해설을요. 근데 몰랐었어요. 언제까지? 1940년. 아까 경북 안동에서 해례본 훈민정음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왜? 세종께서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해례 규정의 맨 처음이 제자 해랑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만드는데 해설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창제 반포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우리 46년에 이 해례본이 간행이 됐을 당시에 이게 국문본이었어요? 한문본이었어요? 분명 한문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문본, 다시 말해서 해례본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내가 훈민정음 언해본하고 54쪽에다 써놨습니다. 그럼 언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언해. 번역이란 뜻이야, 번역.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거예요? 나란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원래 46년 간행됐을 당시는 뭐라고 썼어요, 내가? 해례본. 해례본은 뭐 했었어요? 한문본이요. 그러니까 국지음이 이호 중국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이게 썼던 거예요, 원래가. 이것이 나중에 국지음이 나란 말씀이 이호 중국하야 진국에 달아 이런 식으로 국문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그러면 원문이 한문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번역을. 이 번역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봐요.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뭐라고 그래요? 언해라고 그래요. 언해. 그러니까 옛날 책의 제목에 언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번역본을 말하는 거야. 원본은 한문본이에요. 성종 12년, 기억이 맞다면 성종 12년이 서기 1481년입니다. 중국 당나라 이당 시인 중에 두보의 시를 번역을 합니다. 바로 그 시집이 역사상 최초의 우리 번역 시집이 되는 거죠. 자,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자, 두보의 시를 번역했습니다. 두시 언해죠. 그 제목에 언해 붙어지잖아. 자, 선조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592년이 임난이었으니까 임난 6년 전에 만든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린이용 수신서인데, 그러니까 학문에 입문하기 전인 어린 학생들이 어떤 그러니까 수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통시대 때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어린이용 수준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용 책이니까 책의 제목은 소학입니다. 이 중국의 소학이라는 책을 선조 19년, 곧 1986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요? 소학, 언해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책에도 그리고 우리 소방 시험에도 원래 46년 당시에 한문 원본은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원본이 나온 것은 7급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 원본, 해례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배운다고요? 국문 번역본, 무슨 본? 언해본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례본, 예의, 해례, 정의, 이걸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세종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뿐이었다고 했어요? 예의만이요. 뭐 당연히 예의만, 예의만 나중에 국문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이란 건 뭐냐면요, 세종대왕 사후였어요. 세종대왕 돌아가신 일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 국문 번역본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해본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해본 훈민정음이다. 자, 그러면 그 언해본 한번 읽어볼래요? 자, 언해본은 해례본 중에서, 그러니까 해례본이 아까 예의, 해례, 정의, 서문이 있었죠? 그 중에서 세종께서 만드신 무엇만? 예의 부분만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 언해본이 나왔던 것은 세종대왕 사후였어요. 세종대왕 돌아가신 이후였어요. 그래서 이 언해본이 나온 년들은요, 언제냐? 수양대군요. 자, 세조 5년인 1459년이 나왔던 그 문헌이 바로 이 언해본입니다. 그리고 이 언해본은 다른 말로 단독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희방사본 해놓고 월인석보 그리고 교과서의 수록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세조 5년인 1459년. 그러니까 세조가요, 여하튼 간에 당신은 조선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지만, 찬탈됐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은 이 세조의 그런 마음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조카 왕 뺏었다고 말이야. 왕이 뺏었다고 그냥 죽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건요, 그렇고. 여하튼 세조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세종대왕이요. 그 바로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이었고,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양대군, 둘째가 바로 세조입니다. 셋째가 안평대군이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서운하고 심신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종대왕이 둘째인 수양대군을 시켜가지고요, 어머니의 명복을 빌 목적으로 중국의 문헌을 하나 번역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억불숭유를,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 근데 세종대왕께서는요, 아내의 명복을 빌려고 경전을 번역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불경을요. 그래서 이제 이 석가보라고 하는, 석가 일대기를 담았었던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가보라는 불경을 둘째인 수양대군을 시켜서 번역을 시켰습니다. 자, 바로 그 문헌이 뭐였냐면은 석보 상절이었어요. 이 석보 상절은 수양대군이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석보 상절을 아버지 세종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께서는 사적으로서는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빌게 한 모습이요, 공적으로서는, 자, 학자들이 용비어천가 실험했잖아 아까. 근데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당신이 직접 실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 수양이 번역했던 석보상절을 모델로 한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뭐였다고요? 네, 월인 천강 지곡입니다.
그리고는 세종대왕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자 수양대군은 세조가 됐습니다. 5년쯤 됐으면은 조금 이제 기들이 마련됐겠죠. 그래서 아버지 세종대왕과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와 그 다음에 자기의 큰아들이 있어요. 이제 의경세자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의경세자가 세자책봉을 받았는데 왕위를 잊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죽은 이후에 덕종이라고 추대가 됐던 인물이 바로 죽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바로 이 의경세자, 이 덕종의 아들이 누구냐? 이러면 잘 아는 성종의 아들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네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자, 왕명에 의해서, 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본했던 책을 간행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책이 뭐였다고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본이니까 그 책이 바로 월인석보였어요. 그리고 이 월인석보의 첫 머리에다가 해례본 중 예의부분만을 번역했던 무엇을요? 은혜본을 이 책에 끼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출전하고 불렀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월인석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1단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는 훈민정음 할 때 1443년 훈민정음의 창제 또는 완성했을 때는 세종께서 어느 규정을요? 예의라는 규정. 이 규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제. 그 다음에 반포란 말은 3년 이후니까 용비어처가 실험 이후에 해례 규정을 여기에다가 합본해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었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반포. 됐지 이제? 그리고 해례본은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 40년의 해례본은 국문본, 한문본이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문 원본이 아니라 국문 번역본을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 번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언해본이라 부르고, 이 언해본이 나왔던 것은 세종 때가 아니고 왜 있었어요? 세종 사후였던 바로 세조 때 나왔던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문헌을 내면 월인석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예의 부분에 맨 첫머리가 뭐였다고 썼어요? 바로 세종의 어지라고요. 자, 넘어가 봐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 나란말싸미 등여라 문자로서를 사마대 아니할세.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해본 했으니까 언해본은 몇 년 다시 한번 1459년이야. 세종대왕 돌아가신 이후야. 그럼 그 지문 내놓고 묻습니다. 자, 이 지문이 세종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뭐냐? 됐습니까? 답이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살아계실 때 세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산군, 광해군은 왕 아니었습니까? 그럼 나는 왕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군이라고 합니까? 에이, 원래 돌아가신 이후에 묘호, 시호라고 그래. 그래서 세종이라는 것은 시호, 묘호야. 그 시호, 세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을 보아서 이것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붙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소방직에서는 그 지문은 반드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란말싸미 이 문장을 자 나중에 풀하겠고 거기에 자 세종께서 내 일을 위하여 옆빈여기여 새로 몇 자 만들었다고? 28자를 맹가노니.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자는 만들었다 했는데 여기에는 28자는 나오지만 문제는 어떻게 돼요? 28자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원리는 원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었다. 그러다가 아까 1940년 안동에서 이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쪽 지문은 나중에 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55쪽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자모의 운영. 그지? 그 다음에 종성규정. 또, 동국제국식 한자함까지 갖다 놨는데, 자, 우선 1단계는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자, 59쪽 오세요, 이제.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 있잖아요. 예, 이것 좀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제자 원리. 자, 이거는 이제 지우시고.
자, 그럼 이제 제자의 원리를, 이제 28자니까, 조금, 아직 우리 소방직에 그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높아심에 내가 좀 그걸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 이제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그럼 세종께서 몇 자 만드셨다고 썼어요? 총. 자, 28자, 28자를 만드셨다 했었어요. 그럼 28자를, 자, 초성, 그 다음, 중성, 기보세요. 그러면, 자, 초성이라고 하는 건 몇 자 썼어요? 17. 자, 중성은 몇 자 썼어요? 11. 여기서 28자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초성 17자 해가지고, 한자처럼 우리 국어도 뭔가를 본뜨는 원리가 있대요. 있습니까, 거기에? 자, 근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기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자 했을 때, 기본자가 몇 글자인가 봐요? 총 5글자예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훈민정음 초성 중에서 기본자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기본자 속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 기본자는 뭘 본떴다고 그랬어요? 뭘 본떴대요? 네, 발음, 기관의 상형이다. 그래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대요. 그래서 발음 기관이 5개 나오죠? 5개가 뭐예요? 아, 설, 순, 치, 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음은 어금니 소리, 설음은 혀소리, 혀끝 소리, 순음은 입술 소리, 치음은 입소리, 후음은 목구멍 소리. 그래서 자, 5글자의 오른쪽에 제자 원리 봐봐요. 그래서 이제 지방 이제 구급이라든지 하는 문제는요, 뭐였냐면 거기 한자 있습니까? 왜냐면 원래 기록이 한자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요. 어떻게 주냐? 설근이 패후지형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는 이에 해당되는 자음이 뭡니까? 참 답답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 한문 원부터 창조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음은 자,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음은 혀 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 맞습니까? 네. 순음은 입술의 모양, 치음은 이빨의 모양, 후음은 목구멍 모양. 이 5가지가 바로 네, 기본자였다고 합니다. 이 기본자는 뭐였다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요. 자, 이 뜻이 무슨 자예요? 가획 그랬어요. 가획.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한단 말이야. 하나씩 획을. 근데 이 획의 모습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만 더하면 1가획, 또 하나를 더하면 2가획이 되거든. 2번씩. 그러면 원리가 이 기본 5글자에다가 가획의 원리를 2글자씩 더하면은 총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그런데 가획자가 몇 개뿐이야? 9개뿐이거든. 맞지? 표를 봐봐. 그러면은 하나의 글자는 나머지는 기본자에다가 가역을 2번씩 했는데 이 글자만은 두 번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가역을 한 번만 하는 거야. 어떤 글자 가역? 바로 기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에다가 획을 더했으니까 뭐가 돼요? 기역이 되잖아요. 그럼 2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지? 근데 나머지 글자들은 어떻게 돼요? 2번씩 돼 있어. 봐봐요. 그러니까 9글자 되잖아요. 그럼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하나 더 해봐. 뭐야? 디귿 되겠지? 하나 더 해봐. 그럼 티읕 되잖아. 이런 식으로 1가 2각이 되는 거야. 자, 비읍과 피읍, 지읒과 하나 더 치읒, 여린 이응과 그 다음 이렇게 히읗.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획의 원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획의 원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글자를 변형을 시킨 거야. 자, 무슨 자 이것을? 다를리 몸체 이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획의 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글자는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거야? 근데 이체를 말하는 거야. 이체.
명칭 조심해. 그래서 아음의 이체자가 이걸 옛 이응 그래. 옛 이응. 자, 서름의 이체자는 니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이걸? 반서름. 그 당시에 반서름. 저는 니을 하지만. 그 다음에 치음의 이체자가 읽어봐 이거. 뭐라고 그냥? 세모? 세모가 어디 있어? 치음은 치음인데 반치음 그래. 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17 만들었습니다. 자, 기본 5글자 다시 한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5개. 자, 그 다음에 가획은 몇 글자? 9글자. 그래서 나머지는 가획을 2번씩 했는데 얘만은 가획을 한 번 한 거야. 그래서 10글자가 아니라 9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체. 가획을 올려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모양을 변형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잘 읽었는데 여러분들 자, 명칭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이응이 3개가 있어. 봐봐요. 이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또 괜히 꺼낸 것 같다. 이 중에서 자, 미리 해놓을게. 이 자음 17곡 중에서요 형식적 자음이 존재를 해요. 그건 뭔 얘기일까? 실질적 자음이란 말이 있고 형식적 자음이란 말이 있어. 실질적 자음은 모양도 있고 실제 음가도 있는 거야. 형식 자음은 모양만 있고 음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형식 자음이 왜 필요했을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겠고, 여기 이응이 3개가 있어. 봐봐. 이응이 3개. 여기 있잖아. 자, 목공 모양. 그 다음 여기에 가백자 있잖아. 그치? 여기에 이체도 있잖아. 이체도 이렇게. 이응이 3개야. 그 명칭 한번 해봐. 그 어느 친구가 이건 갱이응. 얘는 눈썹 달린 이응. 얘는 뿔 달린 이응. 이게 어디냐? 자, 얘는 뭐라 그래? 이응. 얘는 여린 이응. 얘는 옛 이응. 다시 불러. 자, 이응, 여린 이응, 옛 이응. 자, 그럼 이 3개 중에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 사용하는 이응이요. 실질적으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셋 중에. 근데 모양이 같다 그래 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지 마. 얘하고 얘는 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음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 현대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아음의 이체자 옛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후음의 기본자 있죠? 얘하고 그 다음에 가백자인 여린 이응은 모양만 있고 음가가 없었습니다. 예, 이건 형식자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초성 17을 만드셨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2번째입니다. 이제는 중성입니다. 그럼 중성은 몇 자 있었어요? 11자예요. 자, 이때 초성이 되든 중성이 되든 간에, 초성이 되든 중성이 되든 간에 항상 기본자는 뭐였어요? 뭘 본떴다고 그래요. 본떴대요. 그러면 자, 여기도 자, 기본자 볼까요? 자음은 기본자가 5개라면 자, 중성 기본자는 3글자죠. 자, 그때 뭘 본떴다고 해봐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습 밝히지만은 얘는 뭘 본떴다고 했어요? 자, 천, 지, 인, 3제를 본떴대요. 천, 지, 인, 3제를. 자, 해볼까요? 먼저 하늘에 둥근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거 읽으라니까 점 하지 말고 아레아라고 그래. 아레아. 그래서 이 아레아는 표기가 되든 아니면 음가가 되든 우리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없어진 글자가 아레아예요. 그래서 아레의 음가가 없어진 것은 18세기. 표기가 없어진 것은 1933년 조선학회 한글마트법 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레아 음가에 소멸했을 때 항상 뭐 생각했었어? 몸주와 물란, 주법. 그렇지. 하늘에,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 우리 저 의식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잖아. 그지? 그래서 하늘은 천원지방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둥근 모양은 자, 아래야. 땅에 평평한 모양이 있었죠? 네. 그건 그리고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이. 그래서 천, 지, 인, 3제를 본뜬 것이 자, 몸이죠? 아래 있네, 여기에요.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 해가지고, 네, 본떴대요. 그 다음에, 자, 2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획을 더 긋는 원리였다면은, 획을 더 긋는다면, 모음이란 것은 합성을 하세요. 결합을 하세요.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초출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제출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출, 제출. 그러면 초출은, 자, 네 글자가 있고요. 자, 제출도 네 글자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거? 자, 원리 가득해요. 의하고 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래아를 붙이는 거예요. 아래아를 하나씩 붙이면 뭐라고 그래? 초출. 둘씩 붙이면 제출이 돼요. 그러면, 자, 붙이는 방법.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네 글자 나왔네. 그럼 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하나 붙였어. 이거 뭐라고 읽어, 우리 현대? 오. 응? 오. 자, 그러면 하나를 붙이면 오라면, 그럼 둘은 뭐겠어? 그 요지고요. 그지? 그러면, 자, 초출자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선, 여기부터 하세요. 여기다가. 자, 위, 아래, 뭐, 왼쪽, 오른쪽.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 순서로 하니까 좀 순서로 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아, 어, 오, 우 그러는 거예요. 사전 순서대로. 그럼 제출하면은 하나만 아니면 둘은 뭐겠어? 그럼 야가 되겠지 뭐. 자, 그래서 야, 여, 요, 유 이렇게 해요. 이게 11자입니다. 쉽지? 그래서 이 기본자를 보면 초성이든 중성이든 상형 뭔가를 본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성자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거고 중성자는 뭘 본떴다고? 천시인 삼재를 본떴고 그 다음에 원리가 여기는 획을 더 긋고 모양을 변형했다. 가획과 이치라면 이거는 뭐 했었어요? 결합의 원리입니다. 네,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현대국의 모음 배웠잖아요. 우리 현대 모음 몇 개 있었어요? 21개예요. 그 중에 단모음이 10개고 이중모음이 11개 있잖아요. 그래서 단모음을 가끔 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15세기의 단모음이 몇 개냐? 자, 책에 써놨죠, 내가? 그럼 단모음 했을 때 무작정 하지 말고 원리 외우세요. 15세기의 단모음 했을 때는 몇 몸이라고요? 네, 7몸이었어요. 7몸. 그럼 7몸 했을 때 뭐였어? 기본자 플러스 초출자예요. 아래의 오와 우어, 네, 7입니다. 근데, 자, 우리 앞에 배웠듯이, 그럼, 우리 현대 쓰고 있는 현대국의 단모음은 모두 몇 개라고 배우셨어요? 10개예요. 그죠? 오히려 늘어났어요. 봐봐요. 숫자가. 그러면, 이 중에서, 자, 뭐가 빠졌습니까? 자, 아리아가 빠졌잖아, 지금. 현대 올 때. 그럼 아리아가 빠졌으면 몇 개 남았어요, 맞아요? 6글자가요. 그런데 현대는요, 단모음으로서 오히려 4글자가 더 늘어나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4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그 4글자는 현대에 따로 만들었냐? 아니. 그럼 따로 안 만들었으면은 15세기 당시는 이중모음 속에 포함됐었어요. 그 이중모음이 현대 단모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알아듣게요. 자, 아, 어, 오, 우. 이 초출자. 이 초출자 뒤에다가 이를 그으세요. 자,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요. 그래서, 자, 초출자 뒤에다가 이를 그었던 이 4개의 소리. 이게 15세기 당시, 그러니까 중세국어 당시는 이중모음이었지만은, 자, 현대 왔을 때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단모음으로 바뀐 소리입니다. 바로 이 4글자죠. 자, 이렇게 해서 28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마무리 해드릴게요. 근데, 이 훈민정음 창립 당시는 28자 있었는데요. 우리 현대 쓰고 있는 것, 우리 현대 한글 맞춤법에 나오지만은, 현대는 몇 글자예요? 24자를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28자에서 현대 오는 과정에서 몇 개 없어졌어요?
네 글자가 없어졌겠죠. 바로 이 네 글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없어졌으니까 소실문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 소실문자 네 개가 없어지는 것이 바르게 된 거, 순서가 바르게 된 거. 그때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닐 때 혹시 이게 배우셨어요? 영희가 10원을 가지고 사과를 사서 산에 가서 먹고 보니 씨만 남았더라.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오면 잘 까먹어.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우리 저 옛날 그런 노래 아세요 혹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하고 말입니다. 뭘 그렸다고?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무심코 내 얼굴을 그렸대요. 됐습니까? 우리 그럼 얼굴 그릴 때 가장 먼저 뭘 그려요? 눈 그리잖아요. 자, 가장 먼저 없어졌습니다. 눈 그려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려요? 코 그리잖아요. 그 다음 뭐 그립니까? 자, 입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가에 점나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바로 이것이 없어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지 않겠죠. 맞죠? 네. 그래서 17, 10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자 쓸 때 있잖아요. 중성,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이제 현대국에서는 음절 구조 배웠는데 중성 가운데 소리는 항상 가운데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음이란 건 어떻게 돼요? 초성에도 있고 또 종성도 있잖아요. 종성도. 그래서 세 개의 글자 중에서 종성을 갖는 글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종성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네. 우리 어떻게 쓰죠? 정성 쓸 때. 초성 갖다가 종성 쓰잖아요. 세종께서도 자, 초성 만들었죠. 중성 만들었죠. 네. 하지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28자만 썼나요? 15세 당시에? 아니었잖아요. 많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모의 우종이란 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에, 자, 59쪽에 초성자, 중성자 꼭 공부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느냐? 55쪽을 봐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는 이 기본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모를 운용하는 규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이어쓰기와 2번의 나란히 쓰기는 자음을 더 만든 거예요. 자음을. 이에 비해 3번의 붙여쓰기와 4번의 음절 이루기는 뭐냐? 얘들은 음절 만든 게 있죠. 음절 만드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종성 규정까지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전법은요. 짤막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쉽게 정리할 것 같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